이 튀르키예라고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큰지 사실 잘 감이 없으신 텐데 네. 대한민국이 이제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는 이제 78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8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큰데 전체의 97%는 이제 아시아예요. 그리고 3%만 이제 유럽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튀르키예의 핵심은 이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딱 그렇죠. 이 서쪽에는 에게해, 즉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북쪽에는 이제 흑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흑해와 지중해는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해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이스탄불 주변에 있는 게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이 에게해랑 연결되는 요 지역이 이제 다르다넬스 해협인 거죠. 보면은 두 해협이 어떻게 보면은 이 튀르키예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성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세계여행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요즘에 해외여행 좀 가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속속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않은 것 같고요. 상황이 좀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코로나 문제도 아직 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서 맞아요. 요즘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도 정말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예, 어디십니까? 요즘 이제 튀르키예로 바뀐 터키. 예, 터키. 예, 물가가 여기가 리라화가 엄청 폭락해 갖고.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통화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내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막 바닥으로 간다. 대신 거긴 인플레가 또 어마어마할 거고요. 예, 뭐 한 65%? 전년 동기 대비죠. 이제 네네네. 동월 대비로 하면은 한 6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지난 6월달에. 어마어마한데 네. 여기 가면 이제 사실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 힘든 건 이제 잘 모르고 네. 관광객 입장에서는 옛날에 뭐 한 10,000원 내고 살 거를 이제 8,000원, 5,000원 이렇게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네.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정말 저도 한번 뭐 이스탄불만 살짝 다녀왔지만 네. 정말 좋아요. 이스탄불. 예, 정말 독특한 느낌? 그런 것이 되게 있어서 정말 차근차근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네. 뭐 이제 튀르키예가 되게 이제 큰 나라예요.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한 8배 정도 네. 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 8배요? 예, 8배 정도 되는 크니까 또 동부 서부 뭐 해서 또 되게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역사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다녀보고 싶은 나라. 네. 인 거죠. 어쨌든 한때 또 제국이었고. 예. 그래서 네. 최근에 튀르키예가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도 자주 등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리라와 이야기 때 한번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칭 변경, 뭐 이제 터키에서 튀르키예, 예, 그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핀란드 이제 나토 가입 때, 예, 또 이제 목리를 부리는 이야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또 에르도안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 또 몇 번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장을 자주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작심하고 한번 좀 튀르키예를 좀 다뤄보려고요. 사실 2022년 초반에 제가 이제 무슨 약속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좀 잘 알만한 나라, 큰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그동안 조금 이제 네.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용기를 좀 내가지고 그래서 상반기에 했던 나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사우디아라비아 한 6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터키. 예. 터키는 뭐 예, 사실 그래서 이야기들이.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나 네.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뭐 묘하게 올해 이제 좀 큰 나라 다뤄보겠다 한 두 나라가 이제 다 중동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죠. 네. 그래서 특히나 뭐 요즘에 자주 나오니까 네. 예,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튀르키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이 나라에 대한 정보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사실 그 기본적인 정보가 네. 이 여러분들이 이제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핵심이에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아파트값, 뭐 아파트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파트 평수 가격? 평수 가격, 뭐 인테리어, 동네? 뭐 다 좋지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입지죠. 입지. 예,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튀르키예 같은 나라도 사실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가 사실 많은 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아시아랑 유럽 딱 중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튀르키예라고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큰지 사실 잘 감이 없으신 텐데 대한민국이 이제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는 이제 78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7.8배, 예, 한 8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큰데 여기가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되게 좀 웃기죠. 왜냐면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 전체의 97%는 이제 아시아예요.
아, 예. 그게 터키 그 이스탄불인가에 이스탄불 쪽- 해협이 있고 예,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뒤에서 그 말씀드린 해협 기준으로 왼쪽이 유럽, 오른쪽이 아시아예요? 그렇습니다. 서쪽이 유럽, 그다음에 동쪽이 아. 아시아인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전체 현재 튀르키예 영토의 이제 97%는 이제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3%만 이제 유럽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7%에 이르는 그 거대한 땅을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반도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만큼은 툭 튀어나온 반도예요. 네. 3년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제 반도죠 보면은. 왼쪽이 물론 굉장히 작은 해협이긴 합니다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나톨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요즘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저 어릴 때 역사책을 보면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유럽 역사책도 보면은 소아시아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영문법 공부할 때도 나왔죠. 뭐 이제 원래 수식어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뭐 마이너 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 마이너라고 해야 된다. 소아시아는. 아, 그런가요? 그것까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런 이제 있는데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이 지금 튀르키예의 대부분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이 튀르키예 영토의 대부분이고 이 아나톨리아라는 뜻 자체는 고대 그리스어로 말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곳, 아나톨리아가 예, 해가 떠오르는 곳, 아, 그러니까 동쪽이란 뜻이에요. 아, 오리엔탈 뭐 이런 거랑 예, 예, 비슷한 맞습니다. 거군요. 그런 네, 이제 네,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은 옛날서부터 이제 식량 생산이 잘 되던 네. 농업 생산력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는 이제 그런 날씨도 괜찮은 편이고요. 예,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다 보니까 이제 이 반도 위에 보시면 북쪽으로 보면 이제 그 흑해가 있죠. 네. 그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이제 지중해, 남쪽하고 서쪽이 다 지중해인데 음흠. 이 지중해하고 요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요 서쪽 같은 제일 그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오니아라고 또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오니아. 예, 이오니아. 그래서 우리가 언뜻 들어봤던 그런 네. 지명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곳이 이제 튀르키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제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땅덩어리가 이제 큰 것도 있고 인구도 많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인구가 8,500만이에요. 8,500만? 예, 상당히 많죠. 많네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는 아직 EU 회원국은 아니죠. 아, 회원국에 나토 회원국이지 EU 회원국은 아닌데 EU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이 그렇죠. 예, 노력을 트라이를 했던. 계속 하고 있는데 EU에 만약 가입을 하게 되면 EU 최대 이제 국가가 됩니다. 아, 면적이나 인구로 볼 인구로, 때. 인구가 아, 인구로. 예, 인구가 이제 제일 많은 거죠. 8,500만이니까 뭐 독일보다 더 이제 많죠. 네네네. 예. 아, 그래서 이제 전체 대부분 상당수는 이제 튀르키예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각종 분쟁 때 자주 등장하는 이제 쿠르드인 아, 예, 쿠르드 네. 계열이 이제 한 1,200에서 1,400만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아랍인이 한 50만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일 민족까지는 아니지만 100%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동질성이 높은 네. 이제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튀르키예 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종교죠. 보면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 98%, 뭐 절대 다수네요. 네. 예, 절대 다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니 계열이에요. 예, 수니 계열이 한 81%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슬람에도 다양한 이제 그 계파들이 이제 네. 있죠. 보면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알레비파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약간 독특한 또 이제 종파가 있는데 알레비? 예, 알레비파. 그러니까 네. 이제 시아파 계열이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다 튀르키예만 있어요. 뭐가요? 이 알레비파는 거의 절대 다수가 아, 예. 아, 굉장히 하여튼 이슬람 쪽에서는 하여튼 소수파인데.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슬람에서 터키, 소수파가 시아파고, 음. 그다음에 시아파 중에서도 또 독특한 또 종파가 이제 알레비파인데, 알레비파는 이제 터키에만, 튀르키예만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이슬람 이제 네네. 강한 이제 그런 지역이고, 이제 명칭은 이제 당연히 터키 공화국,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이죠. 이제 보면은. 네네. 예, 이렇게 공화국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정프로님 이제 여행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여행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이 튀르키예를 가면 이 국기입니다. 국기. 예, 튀르키예 국기. 아주 강렬한 빨간색. 아, 예, 네. 강렬한 빨간색에 하얀색으로 이제 초승달하고 별을 이제 새겨놓은 아. 이제 국기다 보니까 정말 눈에 잘 띄어요. 국기를 예전에 그 월드컵 4강 때인가요? 하여튼? 네네. 아, 4강 3사위전. 3사위전. 아, 네네. 그걸 때 터키 그 큰 국기가 강렬하게 예. 보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 국민들은 이제 국기를 매우 사랑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다음 국민적으로도. 그래서 아, 그래요? 곳곳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냥 예, 그냥
그러니까 뭐 관공서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의뢰껏 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를 많이 걸죠. 아 그래요? 예, 곳곳에 이제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생각이 드는데 묘하게 또 저 빨간색 바탕에 이제 흰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덴마크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덴마크도 이제 빨간색이 십자가 이제 그려져 있는 예, 근데 덴마크도 국기를 되게 사랑해요. 덴마크 국민들도. 그래서 곳곳에 이제 덴마크 국기가 이제 걸려 있는데 옛날 소련 국기가 거의 낫하고 망치죠 이제 뭐 보면. 이제 나타가 망치겠죠. 예, 그래서 초승달하고 그다음에 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 한자로 옛날에 이제 월성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월 예, 달월자 별성자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튀르키예어로는 이제 아이이을드즈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우리가 보통 그 국기들 보면은 소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프랑스 삼색기 흉내를 되게 많이 내죠. 네 위아래 세로 그래서 가로 뭐 세로 가루냐, 네. 뭐 색깔이 뭐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슬람 계열 국가들에서는 또 이 아이이을드즈를 되게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상단에 색깔이 약간 좀 제가 전환하다가 이상해졌는데 이게 원래 우측 상단에 있는 요 국기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려주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파키스탄 국기. 파키스탄이 저렇게 생겼어요? 파키스탄 국기인데 사실 색깔은 초록색 바탕인데 지금 어떻게 화면에만 지금 검게 나오는데 초록색 네. 바탕이에요. 비슷하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튀니지예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예, 초승달하고 이제 별. 별이라는 것들은 이슬람의 이제 상당한 이제 상징적인 존재다라고 보시면 초승달과 별. 예, 그래서 이 튀르키예의 국기 같은 경우는 저 초생달하고 그 다음에 이 별을 조합을 해서 옛날 오스만 제국 때부터 뭐 요렇게 저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개수가 3개로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탕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저런 이제 빨간색 바탕에 초승달 하나, 그 다음에 별 하나의 모양이다. 그래서 은근히 국기 그리는 법이 까다롭습니다. 저게요? 예. 잘 생각해 보면 이제 화면에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바탕에다가 3대2 비율에다가 그 초생달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되고. 일단 별을 한가운데 꽂는 것 같고. 근데 별도 잘 보시면 저게 똑바른 위치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별이 또 기울어져 있잖아요. 보면. 아 우리가 흔히 그리던 별은 좀 아니네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저거를 이제 국기로 그리려고 그러면은 꽤 복잡한 이제 규칙들을 이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뭐냐, 초승달하고 이제 별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지만 뭐 대표적인 곳으로는 이제 1389년에 이제 코소보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코소보? 예, 코소보 전투. 이제 코소보에서 이제 발칸반도에서 이제 큰 전투가 있었을 때 네. 이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력하고 네.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하고 이제 싸웠던 거죠. 그때 이제 피로 물든 들판 위에 이제 초승달하고 이제 금성이 이제 떠오른 예,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어떤 뭐 그런 거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또 재밌는 거는 저 초생달 위치가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굽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북반구에서는 사실 저 달이 잘 안 보입니다. 저렇게는 안 보입니다. 초생달이. 아 그래요? 예, 저거는 남반구에서 보이는 이제 위치인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저 구도가 이제 멋있어서 이제 저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터키는 좀 많이 덥나요? 덥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덥다라기보다는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기후가 다양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할 정도로 큰 나라는 아닌 거 아니에요? 어우 큽니다. 보면은 그래요? 예 크고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도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하면은 이제 내륙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좀 고산지대, 고원지대가 많아요. 근데 주변 보면은 바다가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중해, 흑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내륙 지방은 대륙성 기후, 그 다음에 해안은 이제 해양성, 뭐 지중해성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그 터키에 이제 바다와 접해 있는 지중해와 접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당연히 지중해성 네. 이제 기후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에는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덥고 그 다음에 건조하죠. 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비도 좀 많이 오는 예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터키가 다 이 지중해랑 접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굳이 나눠서 이 튀르키예의 서쪽은 이제 에게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랑 가까운.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이 에게는 이제 그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사이 바다는 지중해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그 중에서 다시 이제 에게해라고 이제 쪼개서 네.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 에게야말로 우리나라 남해안을 상징하는 두 단어 다도해 그다음에 리아스식 해안 아 꼬불꼬불꼬불하고. 예, 그 원조가 이제 에게해입니다. 아 섬 많고. 섬 많고. 네. 그래서 예전에 산이 있다가 이제 물이 올라오면서 이제 예, 복잡한 해안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에게 주변 당연히 그렇고 북쪽에 있는 흑해 주변 같은 경우도 온화한 이제 해양성 기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흑해 주변 지역은 예전부터 살기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월별로 기온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약간 뭐 아주 작은 정도지 뭐 겨울이라고 춥고 여름이라고 아주 덥고 그런 거 없이 1년 연중 비슷한 기후니까 사람들 살기 흑해 주변이 네, 좋죠. 그래요? 그리고 강수량도 꽤 많아요. 강수량도 한 2,500mm 정도 내리니까 물도 풍부하고 살기 좋았던 지역이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튀르키예의 이제 북동부 이제 요 이제 그 육지랑 접한 아나톨리아 반도 안쪽으로 쑥 들어오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륙성 기후예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뭐 한 0도까지 떨어지고 뭐 높은 지역은 더 떨어져서 이제 뭐 영하 한 20도까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지역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안가는 평지, 내륙 지방은 이제 산악 지형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은 이제 옛날 아르메니아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라라트 산. 아라라산? 예.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라라트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노아의 방주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딱 도달했던 곳이 네네네. 이제 아라라트 산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5,165m니까. 진짜 높네요. 예. 그래서 이 동쪽에는 뭐 그래서 이 호수도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반이에요. 반호수. 여기 보시면은 호수 하나 보이죠? 예. 저지도에 저 정도 보일 정도면 진짜 크네요. 상당히 저거. 크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 호수는 또 염호입니다. 소금 호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 아라라트 산이 이제 노아의 방주가 도달했던 그 지역이고. 바다. 예. 그 다음에 이 반호라는 곳 주변 지역이 옛날 성경에서 나오던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이 아닐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예,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초기 이제 기독교 유족들도 이제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성지순례 뭐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여행하시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튀르키예의 핵심은 이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딱 그렇죠. 이 서쪽에는 에게해, 즉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북쪽에는 이제 흑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흑해와 지중해는 연결돼 있느냐라고 보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해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해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스탄불 주변에 있는 게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그 다음에 이 에게해랑 연결되는 요 지역이 이제 다르다넬스 해협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대한항공 광고에서 보면은 뭐 이스탄불에서 이제 유럽의 끝에서 아시아를 보다가 아시아의 끝에서 유럽을 보다가. 예,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요 보스포러스 해협. 그 광고 카피였죠? 예, 광고 카피였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주로 서쪽 유럽 지역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끝에서 딱 앉아 있으면 저 건너편이 아시아네. 내가 유럽의 끝에 있어. 이런 묘한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거죠. 저 해협이 대충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그 길이요? 폭 같은 경우가 보면은 네. 이를테면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폭으로 보면은 한 제일 좁은 곳은 네. 한 700m? 물론 이제 좀 넓은데 대륙이니까 70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한강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그렇겠네. 한강이 한 뭐 1km. 한강이 이제 좁은 데는 이제 뭐 1km 미만도 되고 넓은 데는 이제 1.5km, 뭐 2km 가까이 벌어지기도 하고 길이 자체도 보스포러스 해협 같은 경우는 한 30km 정도니까 대충 서울 동쪽에서 뭐 광진구나 강동구 쪽에서부터 예, 한 마포구 정도까지. 그러네요. 예, 보면은 비슷한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하고 다르다넬스 해협하고 사이에 이제 바다가 또 하나 보이죠. 이제 바다가 이제 마르마라 해라 그래가지고 네. 예, 꼭 호수처럼 생긴 예, 바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해협이 어떻게 보면은 이 튀르키예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성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지중해랑 연결되는 이제 다르다넬스 이제 해협이죠. 예, 다르다넬스 해협이고. 진짜 좁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차나칼레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보면은 저기는 뭐 전쟁 나서 이렇게 배 들어오면 양쪽에서 공격하기는 진짜 편하겠네요. 정작 편할 것 같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 그 유명한 그 인류 최대 삽질이라고 하는 그 전쟁사에서 말하는 갈리폴리 전투가 바로 이 다르다넬레스 해협이지 않습니까? 처칠? 예, 처칠.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반도가 툭 튀어나와 있죠, 땅이. 네. 예, 여기가 이제 보면 갈리폴리 반도예요.
여기 이제 상륙하겠다고 이제 난리를 치다가 이제 삽질을 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르다넬스 해협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다리들이 이제 이 화면상이 잘 안 보이지만 놓여 있는데 우리랑 연관이 있습니다. 다리들이 있어요. 네, 다리가 있는데 이 차나칼레 1915 대교라고 부르는 한 길이 한 2km짜리 이제 현수교가 있는데 현수교하고 사장교는 구별하시죠? 보면은 현수교하고 사장교하고 사장교? 예. 일단 현수교는 저 기둥 높게 세워놓고 이렇게 무슨 저 끈 같은 걸로 예, 둘 다 끈이에요. 아 그래요? 네, 둘 다 끈인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강 가운데 가운데 높은 탑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줄이 팽팽하게 있으면 사장교예요. 사장교. 예. 그래서 우리는 서울로 따지면 올림픽 대교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 예, 가운데 탑이 딱 서 있고 네.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구조잖아요. 네네. 줄이 팽팽합니다. 이게 이제 사장교고 현수교는 뭐냐? 우리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제 금문교 네. 예,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그 물 위에는 교각이 없고 그다음에 양쪽 끝에 높은 탑을 세워놓고 네. 거기서 이제 탑 두 개에서 끈이 내려오는 거죠. 끈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거죠. 예, 그게 현수교예요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현수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심이 깊다든지 해가지고 교각을 받기 어려운 아. 예, 교각 안 쓰고 이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수교를 만들게 되는데 다르다넬스 해협에 있는 차나칼레 대교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이제 현수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SK 건설하고 지금 이제 SK 에코플랜트로 이제 바뀌었죠. 예, SK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림 여기도 바뀌었네. DL. DL. 예, 두 곳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건설한 이제 그러한 다리가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르마라 해에서 그다음에 북쪽 흑해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요 지역이 그 유명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인 거죠. 그래서 네네.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도시가 이제 이스탄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양쪽 다 이스탄불이죠? 왼쪽도 그렇죠. 이스탄불. 예, 네. 양쪽 다 이스탄불이죠. 예, 그래서 인구로 면적은 아마 아시아 지역이 더 넓나? 뭐 그럴 거고, 예, 사이에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갈리폴리 전투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갈리폴리 전투는 처칠의 흑역사죠. 네, 뭐 얼핏 얘기는 좀 들은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네, 뭐 영화로도 여러 번 나왔죠. 보면 아 갈리폴리. 예, 갈리폴리. 그래서 이 원래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제국이다 보니까 네. 그냥 막 다 망한 게 아니고 막판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조치도 많이 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도 많이 받고 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영국한테는 이제 전함을 도입을 하고 프랑스한테는 그 전함을 살 돈을 들여오고 네. 독일한테는 이제 군사 고문단을 이제 들여와 가지고 나름대로 국방력 강화를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독일이 딱 와서 보니까 갈리폴리 반도가 요 그 주변 지역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뭐. 예, 그래가지고 이 독일 군사고문단이 여기다가 이제 요새를 건설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빵 터지고 나니까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중립을 선언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네. 독일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막히다 보니까 네.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이제 동부 전선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러시아로 들어가는 물자가 딱 막힌 거예요. 흑해가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을 뚫자. 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해군성 장관이던 윈스턴 처칠이 이제 이곳에 상륙 작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제 육군은 안 된다, 우리 병력도 없고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군만 가지고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하고 그다음에 안작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 호주군, 네. 뉴질랜드군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이곳에서 상륙을 시도를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총알바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죠. 네, 영국에. 그래서 연합군 같은 경우는 57만 명을 투입을 했는데 절반인 27만 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그렇다고 뭐 오스만군이 일방적으로 뭐 학살한 건 아니에요. 오스만군도 한 32만 명 정도 투입을 했는데 한 25만 명 정도가 죽고 다치는. 아유.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처절한 이제 그런 지역이 사실은 저 다르다넬스 해협인 거죠. 여기서 50만이 그냥 사망한 거예요? 그렇죠. 양쪽에서 뭐 그러니까 죽고 다친 거. 사망자하고 이제 전사하고 네네네네. 부상자 합행 네.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원래 붙어 있다가 유라시아 대륙이니까 이게 붙어 있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찢어진 거냐. 네. 실제로는 저게 찢어진 게 아니고 이 물이 밀고 들어와서 만들었다라고 그럽니다. 지질학자들 이야기로 보면은. 아, 지각 활동에 의해서 두 개가 이렇게 찢어진 벌어진 게 아니고. 예, 지중해 물이 흙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 땅을 깎아가지고 저 해협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요. 그 물의 침식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흑해 지역은 이제 빙하가 녹은 물이 네. 이렇게 차곡 찰랑찰랑한
이제 그러한 호수였대요. 지금보다 규모가 좀 더 큰 이제 호수였다가 이게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한때 네네. 이제 지중해로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해지면서 네. 흑해 수위가 낮아졌대요. 아. 흑해 수위는 쭉 낮아지는 데 비해서 지중해는 옛날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마른 땅이었다가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 열리면서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중해는 이렇게 높아지고 흑해는 이제 낮아진 이제 이런 되게 차이가 이제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5,600년, 그 네. 얼마 안 됐죠? 기원전 5,600년이요? 네, 기원전 5,600년이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만 년도 안 되긴. 7,000년 정도 예, 됐네. 그러니까 뭐 지질학적으로 보면 아주 최근이죠. 네네. 보면은 이때 이제 그 지중해가 150m 높은 거예요. 흑해보다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때 이제 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중해 수위가 이제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더 올라가니까 이제 넘치는 거죠. 넘치면서 이제 흑해 지역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물이 들고 이제 쫙 밀고 들어오면서 네. 이제 물길이 물길이 생긴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질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이게 또 성경 말씀하고 또 연결을 시켜서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15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 갑자기 물이 쫙 밀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올라가면 이게 그 말 그대로 이제 대홍수 뭔가 느끼지 않겠냐. 그때 당시 전 세계가 다 물에 넘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흑해가 지금 수위까지 도달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지중해 물이 막 쫙 밀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 흑해 주변 지역은 아까 제가 살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비도 왔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물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물은 계속 높아지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두려움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수위가 한 2년 만에 150m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네네. 예, 그러면 이거 신이 뭔가 이제 우리한테 벌을 내리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150m면 대충 한 50층 빌딩 정도는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63 빌딩 뭐 잠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건 예. 뭐 그 정말 정도 생기면 이제 그게 뭐 이제 10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한 2, 3년 만에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뭔가 신이 노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벌을 내리는 거다. 이해하셨겠죠. 예.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제 그 아까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제 되게 폭이 좁아요. 최단 네네. 제일 좁은 데는 한 700m. 와. 길이는 한 31km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대신 깊이는 꽤 깊습니다. 한강하고 비슷하지만 깊이는 깊어요. 평균 그래요? 한 65m. 그 다음에 제일 깊은 곳은 한 110m. 그래도 명색이 바다인 거죠, 보면은. 워낙 그리고 물살이 셌나 보네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도 사실은 저 보스포러스 해협이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힘의 원천인 거죠. 저기를 딱 튀르키예가 맡고 있으면 이제 흑해.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더 동쪽에는 뭐 카스피해. 이 국가들은 다 내륙 국가들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흑해 주변 지역에서부터 지중해로 나가고 싶어하던 옛날서부터 그것이 네. 꿈이었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19세기 내내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 8번인가 싸웠죠. 그래서 다 이깁니다. 어디가? 러시아가. 그래요? 예. 근데 안 뺏겼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네. 이제 거의 뺏길 뻔한 상황까지 왔다가 네? 극적으로 이제 지켜낸 게 저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생겨난 나라가 지금의 튀르키예인 거죠. 예. 저거 통행할 때 통행료 내나? 예, 통행료를 내는 걸로 낼 알고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 여기 정도는. 이제 이 보스포러스 해협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개의 조약들이 있어요. 조약이 있는데 이제 한 2가지 정도 이제 조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약을 말씀드리면 이제 로잔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로자님은 좀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스위스 로잔, 네네. 네, 스위스 지역이죠. 1923년에 이제 체결된 조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로잔 조약 같은 경우는 지금의 튀르키예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영토가 대충 결정이 된 게 이때입니다. 네. 1923년인데 그럼 1차 세계대전은 그 전에 끝났는데 이게 왜 23년에 체결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원래 1920년에 쉐브르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어요. 쉐브르? 예, 쉐브르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가지고 네.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대충 튀르키예 땅인 것 같은데 뭔가 복잡하게 막 색깔이 그려져 있죠. 땅 따먹기 한 것 같죠, 보면. 네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붕괴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그래서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을 등에 업은 그리스,
뭐 심지어 이제 아르메니아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오스만 제국 영토를 막 찢어 먹습니다. 영어로 쓸 때 오토만 예, 되는군요. 예, 오토만. 오토만 투 뭐 그래서 오토만 제국. 예, 오토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원래 이제 이 쉐브르 조약에 따르면 이 요쪽 지금 북쪽 흑해 북쪽 지역만 흑해랑 접한 지역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나머지 지역은 뭐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그리스, 그 다음에 밑에는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이쪽은 영국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 보스포러스 해협 주변 지역은 뭐냐, 이 색깔로 표시된 지역은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는 이제 그 국제 공동 관리 구역. 예. 누가 하나 가져가면 큰일 나니까. 네, 너무 큰일 나니까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막 만들어진 국제 연맹이 여길 관리해라. 이렇게 됐으면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겠죠. 네네네.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가 이 오스만 투르크 더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스가. 예, 그리스가 이제 오스만 제국을 끝장을 완전히 내고 이 튀르키예를 이제 더 많은 땅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이제 다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튀르키예의 이제 군인이었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때 등장을 하는 거죠. 케말 파샤. 예, 그렇죠. 이 서양에서는 케말 파샤라고 그러고 정식으로는 이제 아타튀르크라고 부르는. 예. 이분이 이제 이 그리스군을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쉐브르 조약이 이제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예. 무효가 이제 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로잔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로잔 조약은 뭐 로잔 조약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이 튀르키예가 맞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 아나톨리아 반도하고 이 주변 지역 다 니들이 가져가. 네. 오케이. 다 나머지 국가들 손 뗀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 너희들이 그러면은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하고 그다음에 너희 인접 지역에 있는 섬들을 가져갈 거냐? 네. 아니면은 이 북쪽에 있는 지금 이제 그리스하고 접경 지역, 지금 이스탄불 서쪽 지역이라고 하는 유럽 지역, 지금 어떻게 부르면 이제 동트리키아라고 부르는, 네. 동트라키아라고 부르는 요 지역을 가져갈 거냐 선택해라. 튀르키예 요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튀르키예가 그러면 나는 이쪽을 가져가겠다. 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서쪽을. 예. 네. 그래서 육지로 이제 유럽과 연결되는 이 지역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지역이 이제 튀르키예 이제 영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반면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에게에 있는 섬들은 거의 대부분의 섬들은 그리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랑 그래서 터키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군요. 뭐 사실 나중에 역사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결정 과정에서 상호 인구 교환, 그다음에 뭐 수많은 또 참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한이 이제 맞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튀르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자기 앞바다에 있는 섬들까지 전부 이제 지금 그리스 땅이에요. 네. 예.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키프로스 섬까지도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아주 불만이 많겠네요, 터키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네. 이렇게 로잔 조약을 통해 가지고 영토를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 된 다음에 1936년에 이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는 배와 관련된 규칙을 이제 만듭니다. 네. 이게 이제 몽트레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1936년에 만들었으니까 거의 100년 이제 다 돼가죠. 그러네요. 네. 예, 이 몽트레 협약은 튀르키예가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는 상선, 그러니까 비무장 선박이죠. 네. 예,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상선의 항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없다라고 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해역이기 때문에 네네. 너희들이 멋대로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네. 대신 터키는 이제 지나가는 배한테 이제 비용을 받을 권리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군함은 어떻게 되느냐? 네. 군함은 제한이 돼요. 군함은 제한. 예. 민간 상선은 마음대로 통항.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흑해 주변 지역, 뭐 이제 러시아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지역의 군함들은 이제 사전에 통보를 하면 지나갈 수 있어요. 한 8일 전에 우리 배가 지나간다. 몇 척이 지나간다라고 밝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3국 군함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미리 얘기해주면. 미리 얘기해주면. 그래서 이제 흑해 주변 국가들은 8일. 그다음에 그 제3 국가들은 이제 15일. 이전에 이제 튀르키예 통보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막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한정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흑해 연안 국가가 아닌 제3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그 통항할 수 있는 배 총 사이즈가 네. 15,000톤, 15,000톤이에요.
그거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 한 척이 15,000톤을 넘어서도 안 되고 5,000톤짜리 3척 뭐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예. 4척 한 번에 가면 안 된다. 예, 4번 2만 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큰 배들이 들어가기 힘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칭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36년이니까 항공모함이란 배들이 이제 막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항공모함은 이 지역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유효합니다. 그래요? 예. 항공모함 못 지나가요. 예, 못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구소련 시절에는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놨던 이제 항모 스타일의 배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명칭을 묘하게 분양하는 거죠. 이제 항공 순양함이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이제 옛날 키로프함인데 그게 항공 순양함? 예, 항공 순양함. 뭐 이제 되게 애매하죠. 저기 그냥 비행기 뜰 수 있게 비행기 뜰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항공모함인가 순양함인가 되게 애매한 이제 배를 이제 옛날에 만드는데 이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려면 네. 항공모함은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만들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잠수함은 이제 부상해서 지나가야 돼요. 물 위에 떠서 예, 나 지나갑니다라고 이제 다 알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중국 항공모함 푸제남 이야기할 때 중국 첫 번째 항공모함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흑해에서 썩고 있다가 네. 이 지역을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제 명색이 항공모함이니까 저걸 못 지나가니까 네. 예 온갖 이제 그 이건 예 이거 우리는 이제 배가 아니다 그냥 고철이다부터 시작해서 손발이 닳도록 빌어가지고 지나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말씀해 주셨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튀르키예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군함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느냐? 이제 뭐 어떤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 중이거나 침략의 위험이 있을 때는 이제 이 지역을 보스포러스 해협을 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튀르키예가 양국의 군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모스크바함이 꼬로록 가라앉았는데 네. 그러면 뭐 태평양 함대나 뭐 북해 함대나 다른 지역에서 이걸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터키가 이제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 지금 분쟁 중이지 않냐. 이 몽트레 조약에 따라서 우리는 막는다라고 선언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길목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길 하나 딱 길막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무기화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튀르키예는 제가 이제 입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붙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네. 사이 좋은 나라, 사이 안 좋은 나라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왼편에 보면은 제일 앙숙인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 위쪽에 이제 불가리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육지로 붙어 있는 서쪽의 나라는 이제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보면은 이제 조지아. 그다음에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철천지 왼수라고 하는 이제 튀르키예와 왼수지간인 이제 아르메니아. 왼수예요? 네, 아르메니아가 이제 왼수고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 납득을 하시다가 아니 아제르바이잔은 여기 있는데 왜 붙어 있다고 그러지?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립된 영토인 이제 나흐치반이라고 하는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이제 있죠. 예, 조그마한 영토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제가 같은데. 아제르바이잔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하고도 이제 붙어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붙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실제로 그 터키의 영향을 받는 터키와 연관을 맺고 있는 나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더 많습니다. 흑해 남쪽은 전부 이제 튀르키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다음에 전쟁 중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이제 북쪽으로도 주고 받고. 배 타고 가면 금방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 이제 남쪽으로 보면은 어떤 나라들이 있죠. 지중해 사이에 두고 보다 보면 뭐 당연히 키프로스도 있지만 의외로 가깝습니다. 이집트.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깝죠. 심지어 이제 리비아까지도 이제 상당히 가까운 이제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이제 저 입지로 인해서 이제 유럽, 그다음에 뭐 동유럽, 그다음에 중동 이런 지역에 다 이렇게 홍반장처럼 다 끼어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는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가 있으면 주변 많은 지역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이제 힘이 없고 남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맨날 쥐어 터지고. 예, 사방에서 쥐어 터지는 이제 그러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이해를 할 때는 네.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면들이 많은 게 사실 저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아왔다 생각해 보면 오지랖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네. 야,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중요한 입지라고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이 뭐라 그래야 티어가 좀 다르다.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그 20세기 네.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여러 가지 중요해진. 중요성이 높아진 국가라고 그러면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인류 인류 역사. 역사와 더불어서 항상 그냥 그 딱 목을 지키고 있는 핵심 입지. 핵심이 입지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예,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나라니까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마 예. 수많은 또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도시들도 많을 텐데 네. 그 이야기들은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예, 하도록 네, 하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드린 말씀만으로도 네. 이제 되게 한참 떠들겠구만. 큰 책의 예. 페이지를 이제 막 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튀르키예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또 어떤 역사적인 또 전투들이 숨어 있는지 네. 우리가 박사님께 한번 이어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